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축정을 하기에 앞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프롤레타리아라는 명칭을 한 개인에게 붙이는 것이 개념상으로 유용한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 이전에 역사적 체제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현재의 소득과 축적된 자본이라는 공동기금을 나누어 갖는 비교적 안정된 구조의 틀, 이른바 가계라고 하는 틀 속에서 생활을 꾸려가게 말입니다. 그 안으로 개인들이 들락날락 함으로써 이런 가계의 경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 가계가 수입과 지출 면에서 합리적인 계산의 단위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생계를 꾸려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든 그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득을 계산하며 그들이 반드시 지출해야만 할 실질적 액수에 맞추어서 그 액수를 산정한다. 처음에 그들은 최소한으로 살아남으려고 한다. 그러다가 소득이 좀 늘면 마음에 드는 생활 방식을 누리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소득이 더 많아지면 자본 축적자로서 자본가 노름에 끼어들려고 한다. 모든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이런 활동에 종사해온 경제단위는 이제까지 가계였다. 이런 가계는 보통 친족관계의 단위였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다. 적어도 언제나 친족관계의 단위였던 것은 아니다. 이런 가계는 대부분 공동거주의 형태를 취해왔지만 상품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적어졌다. 노동계급에 대해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사이에 사회적 구별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런 가계구조의 맥락 안에서이다.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사실상 생산적 노동은 화폐 취득 노동, 주로 임금 취득 노동으로 규정되었고 비생산적 노동은 꼭 필요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생계 활동일 뿐이며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전유할 수 있는 잉여를 조금도 산출하지 못하는 노동으로 규정되었다. 비생산적 꼭 필요한 노동임에도 생계 활동일 뿐이며 따라서 누군가가 전유할 수 있는 잉여를 조금도 산출하지 못하는 노동. 후자는 전혀 상품화되지 않았거나 소규모,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말로 소규모적인 상품 생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노동을 차별하는 일은 그것들의 각각 특수한 역할을 떠맡김으로써 고정화되었다. 생산적 임금 노동은 1차적으로 한 성인 남자, 즉 아버지의 몫이 되고 2차적으로는 가계 내 다른 좀 더 젊은 성인 남성들의 몫이 되었다. 비생산적 생계노동은 1차적으로 한 성인 여성, 즉 어머니의 몫이 되고 2차적으로 다른 여성들 및 어린이와 노인들의 몫이 되었다. 생산적 노동은 가게 밖에 작업장에서 행해졌고 비생산적 노동은 가게 안에서 행해졌다. 사실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그것은 아주 뚜렷하고도 강제적인 것이 되었다. 물론 성과 연령에 따른 실질적 분업은 역사적 자본주의가 발명해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성별, 그러나 또한 연령별, 생물학적 선행 조건과 제한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마 그 같은 구분이 늘 존재했을 것이다. 개서제적 가족 구조비 또는 가계 구조 역시 자본주의가 발명해낸 것은 아니었다. 그건 역시 오랫동안 존속해온 것이었다.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은 분업과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사이의 상관관계였다. 남자는 흔히 여자와 다른 일을, 그리고 성인은 어린이나 노인과는 다른 일을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자의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의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며 그와는 정반대로 성인 남자 노동의 가치는 강조되어 왔다. 다른 체제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기 특유한 그러나 정상적으로 평등한 과업을 수행한 데 비해 역사적 자본주의 하에서는 성인 남성 임금 소득자가 빵을 벌어들이는 자로 분류되었으며 성인 여성 가사노동자는 가정주부로 분류되었다. 이래서 전국적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한 통계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지만 빵을 벌어들이는 자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노동력의 구성원으로서 간주되었으나 가정주부는 그렇게 간주되지 않았다. 바로 이렇게 해서 성차별주의가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성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법률적 준법률적 장치가 노동에 대한 이처럼 기본적인 차등 평가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된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귀결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확장된 아동기, 소년기라는 개념과 질병이나 쇠약과 관계없이 노동력으로부터의 은퇴라는 개념이 또한 역사적 자본주의의 가계구조의 출현에 따른 특수한 부수현상이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은 흔히 진보적인 노동면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노동을 비노동으로 재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노동을 비노동으로 재규정하는 짓이라고 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노동을 비노동으로. 어린이들의 훈련 과정과 훈련 활동과 은퇴한 성인들의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 무슨 취미 활동이라는 식의 이름을 붙이고 그들이 진짜 노동의 고역으로부터 해방된 데 대해서 치러야 할 응분의 대가라는 식으로 그들의 노동 기여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이들에게 피해를 준 데다 모욕까지 가하는 짓을 저질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차별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노동의 상품화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제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줬다. 가령 세계 경제 내에서 실질소득 또는 모든 형태의 총수입의 50% 이상을 가계 밖에 임금 노동에서 얻어온 가계가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면 그 비율이 낮게 나온다는 점에 금방 놀라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앞선 수세기 동안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렇다. 비록 그 비율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역사적으로 발전한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증대되어 왔을 테지만 말이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금 노동을 고용하는 생산자가 언제 어디서나 더 많이 지불하기보다는 더 적게 지불하는 쪽을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임금 노동자들이 고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임금의 수준은 그들이 한평생 몸담아온 가계의 종류에 달려있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같은 수준의 효율성을 가진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총수입 중 임금 소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계, 이것을 프롤레타리아 가계라고 하자. 임금 소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계, 총수입 중에 속한 임금 노동자는 임금 소득이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계, 이것을 반프롤레타리아 가계라 하자. 그 가계에 속한 임금 노동자에 비해 그 이하의 임금으로 일하는 것이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그런 화폐 임금의 최하한선을 더 높게 잡아왔다. 최하한선을 더 높게. 그러니까 반프롤레타리아트가 더 유리한 거네. 자본가한테. 수용 가능한 최저 임금선이라고나 할 만한 것에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생존의 경제와 관련이 있다. 한 프롤레타리아 가계가 주로 임금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최저 비용을 충당해야 했다. 그러나 총 가계 소득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가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노동 시간으로 볼 때 마땅히 자기 몫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실질 소득액을 밑도는, 그러나 필요한 유동현금, 이 같은 현금의 필요는 종종 법적으로 강요되었다. 유동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급여율이라 해도 그러한 고용을 받아들이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인 태도일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같은 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는 임금이 지급되는 이런 노동 대신에 보수가 더욱더 낮은 노동에 종사해야만 했으니 말이다. 오히려 합리적. 그러한 고용을 받아들이는 게 좀 낮아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반프롤레타리아 가계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즉, 다른 형태의 실질 소득을 산출하고 있던, 다시 말해 자가 소비나 지역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또는 물론 이 두 가지 다를 위해 기본적으로 가계 생산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수용된 최저 임금선을 떨어뜨리는 그런 잉여를 산출하고 있었는데, 그 자본가한테 좋겠네. 이 같은 비임금 노동은 가계 내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들의 성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임금 노동자 자신이 생애 중 여러 다른 시점에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임금 노동은 일부 생산자들로 하여금 노동력에 대한 보수를 낮출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생산 비용을 낮추고 이윤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임금 노동의 고용자는 자기가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 가계보다는 오히려 반프롤레타리아 가계에 속해 있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다. 고용자는 반프롤레타리아트 가계를 선호한다. 그래서 역사적 자본주의의 시간과 공간 전반에 걸친 전체적인 경험적 현실에 눈을 돌려보면 임금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 가계에 속해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반프롤레타리아 가계에 속해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정상 상태였음을 곧 깨닫게 된다.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 문제가 어느 틈엔가 갑자기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화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왜 그 과정이 그처럼 불완전했는가를 설명하는 데로 올라온 것이다. 존재하게 된 이유, 프롤레타리아화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불완전했는가를 설명하는 데로 올라온 것이다. 그렇지? 이제 한 걸음 더 멀리 나아가야만 하겠다. 도대체 무슨 까닭에 프롤레타리아화는 이제까지 그나마 진전되어 왔는가? 우선 말해둘 것은 전 세계적 프롤레타리아화의 증대 현상을 주로 기업가층의 사회적 정치적 압력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실은 정반대다. 그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할 만한 동기들이 많았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특정 지역 안에 꽤 많은 수의 반프롤레타리아 가게들이 프롤레타리아 가게로 변형됨으로써 임금 노동의 고용자들이 지급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수준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본과 개인은 반대했겠지. 하지만 전체로서의 자본가, 즉 국가로 상징되는 총자본이 이걸 늘려버렸겠지. 두 번째로 프롤레타리아화의 증대는 뒤에 가서 논의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한 영향은 고용자들에게 부정적이면서 또한 누적적인 것들이었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지리적 경제적 지역들 안에서 임금 지불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들이었다. 고용자들에 의해 임금 지불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들이었다. 정말이지 임금 노동 고용자들은 프롤레타리아화에 대해서 너무나 열의가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성별, 연령별, 분업을 촉진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고용 방식을 통해, 그리고 정치적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행사를 통해 여러 인종 집단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부추기고 이들의 노동에 대한 실질적 보수의 수준을 각각 다르게 매김으로써 이들 인종 집단들을 노동력 안에서의 특정 역할들과 결부시키려고 노력했다. 자신들의 고용 방식을 통해 인종 구분은 여러 유형의 반프롤레타리아 가계 구조들을 단단히 묶어두는 하나의 문화적 외피를 만들어냈다. 이런 인종 구분의 출현이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구실을 한 것은 고용자들에게는 하나의 정치적인 보너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과정의 원동력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건 중요하다. 인종 구분을 하면 분열이 되겠지, 그냥 다른 노동계급이. 그래서 보너스가 되지 고용자들에게는. 그렇지만 이 짓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분열시켰던 게 인종구분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고 활동 아니고, 인종구분을 해서 그것도 맞는 말 같은데. 그러나 역사적 자본주의 아래서 장기간에 걸친 프롤레타리아화가 도대체 어떻게 그나마 증대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다양한 하나하나. 근데 이거는 이 노동자에 드는 비용인 임금은 동시에 구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먼저 다양한 하나하나의 생산 활동이 자리 잡고 있는 상품 연쇄의 문제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시장이 최초의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가 만나는 장소라는 식의 소박한 사항은 버려야만 한다. 그런 시장터가 지금도 존재하고 또 이제까지도 늘 존재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 자본주의 아래서 이처럼 시장터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전체 거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늘 낮았다. 대부분의 거래는 긴 상품 연쇄 곳곳에 자리 잡은 두 중간 생산자들 사이의 교환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구매자는 자신의 생산 과정을 위해서 어떤 투입물을 구입했으며 판매자는 반제품을 판매했는데, 이 시장이 더 컸던 거지. 최초 생산자와 최종 구매자의 만남보다는 이런 중간 다리들이 만나는 게 많았다는 거죠. 이제 반제품이란 것을 개인적으로 직접 소비하는 최종 사용자의 견지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중간 시장들에서 벌어지는 가격에 관한 투쟁은 상품 연쇄의 전 과정에 걸쳐 앞서의 모든 노동 과정에서 실현된 이윤의 일부를 판매자 측으로부터 짜내려는 구매자 측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상품 연세의 전 과정에 걸쳐 앞서의 모든 노동 과정에서 실현된 이윤의 일부, 판매자 측으로부터 짜내려는 구매자 측의 노력. 이윤의 일부를 판매자 측으로부터 짜내려는 구매자 측의 노력. 그렇지. 모든 노동과같이 실현된 이윤의 일부를 판매자 측으로부터 짜내려는 구매자 측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고, 당연히 그렇지. 확실히 이 투쟁은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관계 아래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 좌우되었지만 오로지 그것에만 좌우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첫째로 공급과 수요가 독점적 규제를 통해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 공급과 수요. 이제까지 그것은 예외라기보다는 오히려 통례였다. 독점적 규제, 그렇지. 독점적 규제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거지. 둘째로 판매자는 그들 간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이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관계 하에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궁극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기업인 경우에는 항상 가격은 재정적 사정과 그 밖의 다른 사정들로 말미암아 자의적으로 조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가격이 공급과 수요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한 수요 공급에 보이지 않는 수는 결코 아니었다는 거지. 수편적 독점과 마찬가지로 수직적 통합 역시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 가장 두드러진 보기들은 물론 잘 알려져 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특허 회사들, 19세기의 대상인 가문들, 20세기의 초고가적 기업들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어느 특정 상품 연세 내 연결고리들을 가능한 한 많이 포괄하려고 노력하는 세계적 구조들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상품 연세 내에 불과 몇몇, 심지어 단 2개의 연결고리들을 포괄하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수적 통합이 한층 더 널리 퍼져 있었다. 수적 통합. 통계적으로 볼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확연히 구분되고 서로 적대적인 상품 연세의 시장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통합이 오히려 역사적 자본주의의 정상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확연히 구분되고 서로 적대적인 상품 연세의 시장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통합이 오히려 정상 상태였다. 독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나 상품 연세는 지리적으로 아무 방향으로나 제멋대로 뻗어나간 것이 아니었다. 모든 상품 연세들을 지도 위에 그려넣는다면 그것들이 구심적인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출발 지점은 여러 군데지만 그 목적 지점은 한두 지역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전에는 제국의 시대에는 주변부에서 공산품을 만들고 핵심부에서 소비를 했는데, 이젠 핵심부에서 생산이 되고 주변부로 팔려가는 거죠. 그들의 출발 지점은 여러 군데지만 그 목적점 한두 지역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변부에서 중심부 또는 핵심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잉여의 흐름이 그렇다. 경험적인 관찰에 의하면 이를 반박하기가 어렵다. 진짜 문제는 왜 그랬냐는 점이다. 상품 연세에 관한 이야기는 확대된 사회적 분업에 관한 이야기를 뜻하는데, 그러한 사회적 분업은 자본주의 역사 발전 과정을 통해서 기능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더 광범위하게 확장된과 동시에 점점 더 개서제적인 것이 되어왔다. 여러 생산 과정의 구조 안에서 나타난 이 같은 공간적 개서제화는 세계 경제의 핵심지대와 주변지대 사이의 양극화를 점점 더 심화시켜 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실질 임금 수준, 삶의 질과 같은 분배 기준이란 측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상이 자본 축적의 장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이 시작되던 초기에는 공간적 차이는 차라리 작은 편이었으며 공간적 특성화의 정도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게 비교 우이론이지. 특성화, 공간적 특성화의 정도, 이게 재생산되면 누적적이 되는 거야. 그러던 것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생태학적 이유에서든 역사적 이유에서든 일단 생겨난 차이는 무엇이건 확대되고 강화되고 고착화됐다. 차이는 확대되고, 이게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눠지는 거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데 힘이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힘의 개입. 시장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자기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일이 자본주의가 발명해낸 것은 아니었다.
부dun가 교환은 오랜 관행이었다. 역사적 체제로서 자본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같은 부dun가 교환을 은폐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부dun가 교환의 은폐가 자본주의의 특이성이지. 부dun가 교환 자체가 아니라 부dun가 교환을 은폐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나왔다는 거야. 자본주의는. 정말로 어찌나 교묘하게 은폐했던지 이 체제에 대한 공공난 반대자들조차도 이 메커니즘이 작동한 지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은폐막을 체계적으로 벗겨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같은 주요 메커니즘을 은폐하는 데 결정적인 구술을 한 것은 은폐 기술이 자본주의 기술이지. 은폐술. 결정적인 구실을 한 것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구조 자체, 즉 모든 통합된 생산 과정들이 끊임없이 자본의 축적을 위해 작동하는 세계적 규모의 사회적 분업 체계인 경제의 장과 표면적으로는 각자의 관할 영역 안에서 제각기 정치적 결정들에 대한 자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자체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각기 군사력을 행사하며 하는 개별적 주권 국가들로 이루어진 정치의 장이 외견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경제장과 정치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그 같은 분리구조 속에 있었다. 역사적 자본주의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될 만한 거의 모든 상품 연쇄가 이 같은 국가들의 경계선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최근에 새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바로 시초부터 내내 있어온 일이었다. 더욱이 이 같은 상품 연쇄의 초국가적 성격은 20세기 자본주의 세계에서나 16세기 자본주의 세계에서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이런 부등가 교환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복잡한 생산 과정의 일시적 결핍 혹은 군사적 수단에 의해 창출된 인위적 결핍으로 말미암아 시장 내 어떤 실질적 격차가 생겨난 데서부터 상품들이 두 지역 사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즉, 덜 희귀한 품목을 가진 지역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동일한 가격의 품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투입량, 비용을 투하한 셈이 되는 그런 가격으로 실제로 투하된 많은 비용의 투하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싼 가격으로 상대편 지역에 그 품목을 팔았다. 덜 희귀한 품목, 흔한 품목이지.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고부가치 상품 생산과 저부가치 상품 생산을 하는데 덜 희귀한 거는 저부가치 상품 생산, 그러니까 오류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진 지역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동일한 가격의 품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투입량 비용을 투하한 셈이 되는 그런 가격, 제대로 돈을 못 받는 거지. 실제로 투하된 많은 비용의 투하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싼 가격으로 상대편 지역에 그 품목을 팔았다. 실제로 일어난 것은 산출되고 있는 총이윤 또는 잉여의 일부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이다. 잉여 가치와 이윤은 다른 거지. 이런 관계는 핵심 주변의 관계다. 이를 부연하자면 손해를 보는 지역을 주변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익을 보는 지역을 핵심부라 부를 수 있다. 이런 명칭은 사실 경제적 흐름의 지리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역사상 이런 불균형을 심화시켜온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다. 상품 연쇄상의 어느 두 연결고리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언제나 총잉여 중 핵심부 쪽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 전에 비해 더욱더 커졌다. 게다가 잉여가 이전됨에 따라 핵심부는 자본이 집중하게 되었으며 또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 점으로 말미암아 핵심부의 생산자들은 기존 생산품의 생산 경쟁에서 한층 더 유리해지고 또 나아가 더욱 새로운 희귀 생산품들을 계속 개발해냄으로써 같은 과정을 새로이 시작할 수가 있었다. 핵심부 지역으로 자본이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기구들이 창출될 재정적 기반과 정치적 동기가 만들어졌는데 핵심부 지역으로 자본이 집중.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기구들이 창출될 재정적 기반과 정치적 동기. 이런 국가기구들의 여러 능력들 가운데에는 주변부 지역의 국가기구들을 상대적으로 더욱 약하게 만들거나 약한 채로 그냥 있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주변부 지역의 국가기구들을 상대적으로 더욱 약하게 하거나 약한 채로 그냥 있게 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핵심부 국가 기구들은 주변부 국가 구조들의 압력을 가해서 이들 주변부 지역이 상품 영세 개서제의 밑바닥 일에 한층 더 전문화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을 촉진하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 또 이러한 저임금 노동력의 생존을 가능케 해줄 만한 가계 구조들을 창출, 강화했던 것이다. 압력을 가해서 상품 연쇄의 개서제의 밑바닥 일을 한층 더 전문. 이렇게 해서 역사적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 내 여러 지역에 따라 그처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된 이른바 역사적 임금 수준들을 실제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과정이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실제 가격이 비인격적인 여러 경제력에 입각한 하나의 세계 시장 안에서 언제나 협정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교환을 확보하는데 하나하나의 개별적 거래마다 거대한 잠재적 힘의 장치에 의존할 필요는 없었다. 전쟁이나 식민지와 사업에 이런 장치가 공공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오히려 힘의 장치는 현 수준의 부등가 교환에 대해 중대한 도전이었을 때만 작동했던 것이다. 부등가 교환. 그게 신자유주의 같은 거지. 공권력 강화. 치열한 정치적 투쟁이 일단 지나가고 나면 세계 기업과 계급들은 세계 경제가 역사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어느 특정 지점에 어떻게 도달되었는가, 또 어떤 힘의 구조들이 바로 그 시점에서 세계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실질적인 삶의 질이라는 면에 통상적인 격차를 떠받쳐주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경제가 오로지 공급과 수요 문제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냥 둘러댈 수가 있었다. 이제야 우리는 왜 프롤레타리아화가 그동안 조금이나마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물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각 기업가들의 개별적 이해관계와 모든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해관계 사이의 기본적 모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각 기업가들의 개별적 이해관계와 모든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해관계 사이의 기본적 모순. 기업가들의 개별적 이해관계, 모든 자본가 계급 전체의 이해관계 사이의 기본적 개별 기업가와 총자본, 개별 자본과 총자본.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부등가 교환은 원래 이런 전체 이해관계에 대해 기여했지 많은 개별적 이해관계에 대해 기여하진 않았다. 그렇지. 개별적 이해관계는 아니지. 총자본이지 개별 자본은 아니고. 따라서 어느 특정 기간에 경쟁자들보다 얻는 것이 더 적었기 때문에 직접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 마련이다. 즉, 그들은 자신의 생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새로운 독점적 이득을 얻어냄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한층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했다. 자본가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언제나 역사적 자본주의의 여러 종차 가운데 하나였다. 치열한 경쟁. 그것은 카르텔 같은 제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인 제약을 받는 듯이 보였을 때조차도 그 까닭은 주로 그런 제약이 자신의 마진을 극대화한다고 경쟁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끝없는 자본 축적에 박탕을 두고 있는 체제 안에서는 그 어떠한 참여자도 자기 파멸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이 같은 끈질긴 욕구를 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독점적 관행과 경쟁적인 동기는 한 짝이 되어 역사적 자본주의의 현실을 이루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 생산 과정을 연결하는 그 어떤 특수한 패턴도 결코 안정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행동이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특정 시간과 장소의 특수한 패턴을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서로 경쟁하는 다수의 기업가들에게 이익이 되게 마련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 개인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는 뜻에서는 틀림없이 작용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좋아였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한 아주 기이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그 결과는 체제 전체의 팽창과 정체가 번갈아 되풀이되는 하나의 주기적 변동 같은 것이었다.
마찬가지. 이런 주기적 변동은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규칙적인 파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것들이 체제의 작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믿기란 어려운 일이다. 비유를 해도 된다면 그것들은 피를 정화해줄 산소를 빨아들이고 유독한 노폐물을 뱉어내는 자본주의적 유기체의 호흡기관 같은 것이다. 비유란 항상 위험한 것이지만 이런 비유만은 꼭 들어맞는 싶다. 축적된 노폐물이란 경제적 비효율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비효율성은 앞에서 설명한 부둣가 교환의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줄곧 형성되어 딱지가 진 부스럼 같은 것이었다. 산소의 정화작용이란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더욱더 많은 자본 축적을 가능케 한다는 뜻에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런 일은 상품 연쇄의 정기적인 재편성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기업가들이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품 연쇄의 관계를 얻어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좀 더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른바 과잉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불균형한 투자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약 50년마다 되풀이되어 온 것 같다. 이런 불균형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생산 체계를 한바탕 재정비하여 쉐이크다운, 좀 더 균등한 투자 배분을 이루는 것이었다. 언뜻 듣기에 이것은 논리적이고 단순한 말 같지만 그런 재정비를 통해 떨려난 것들은 언제나 엄청난 것이었다. 그것은 그때마다 상품 연쇄 안에서 가장 막혀왔던 연결고리의 생산활동이 한층 더 집중되었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어떤 부류의 기업가와 어떤 부류의 노동자들 사업에서 그것은 어떤 부류의 기업가와 어떤 부류의 노동자들, 사업에서 손을 뗀 기업가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들, 그리고 단위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계화를 촉진한 기업가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을 다 내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가장 막혀왔던 연결고리의 생산활동이 한층 더 집중되었어. 그렇지, 내쫓는 거. 게다가 이런 조정을 통해서 기업가들은 상품 연쇄 개서제 안에서 어떤 활동들의 지위를 격화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투자 자금과 투자 활동을 좀 더 혁신적인 상품 연쇄 연결고리에 집중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 혁신적인 연결고리들에서는 애당초 투입물들이 더 희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윤이 그만큼 더 컸던 것이다. 이처럼 개서제라는 잣대 위에서 특정 생산 과정을 격화하는 것은 또한 부분적으로 지리적 재배치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지리적 재배치에서는 주로 노동 비용이 좀 더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동 비용이 좀 더 낮은 지역으로. 새로운 산업이 이동해 들어온 지역편에서 보면 이는 일부 노동력에게는 의대 임금 수준의 상승을 가져다 주었지만 말이다. 바로 오늘날 세계의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전자 산업 부문에서 이와 똑같은 거대한 전 세계적 재배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재배치 현상은 처음부터 역사적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였던 것이다. 이 같은 재편성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 자체의 끊임없는 지리적 재구성이다. 하지만 약 50년마다 상품 연쇄가 크게 재구성되어 왔음에도 개서제적으로 조직된 상품 연쇄의 체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상품 연쇄가 재구성된 거죠. 새로운 생산 과정들이 개서제 꼭대기에 끼어들매 따라 특정 생산 과정들은 그 개서제 아래쪽으로 이동해 갔다. 그리고 이처럼 개서제 안에서 끊임없이 자리를 바꾸는 이러한 과정들이 특정한 지리적 지역들의 터를 잡게 되었다. 이래서 어떤 특정 생산품이 핵심부 생산품으로 출발했다가 마침내 주변부 생산품으로 되고 많은 그 같은 생산품 순환이 나타나게 되었다. 게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복지 수준이라는 잣대로 볼 때에도 역시 어느 특정 지역들의 경우 그 지위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해왔다. 이런 재편성을 발전이라고 부르려면 그에 앞서 그 체제의 세계적 양극화 현상이 감소했음을 먼저 실증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이런 일은 일어난 것 같지가 않다. 그렇지. 발전을 했지만 어떤 지역이 발전하면 어떤 지역이 그만큼 착취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발전이라고 볼 수가 없지. 전체적으로 그럼 증가했다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양극화가 감소해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야. 역사적으로 볼 때 양극화는 오히려 증대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지리적 재배치와 생산품의 재배치는 진짜 순환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편성은 이와는 전혀 딴판인 또 하나의 결과를 가져왔다.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과잉 생산이란 말은 언제나 체제의 어떤 주요 생산품에 대한 충분한 세계적 유효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모순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해준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일부 소수 기업가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다. 노동자들의 이해. 과잉 생산이란 말. 주요 생산품에 대한 충분한 세계사적 유효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모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일부 소수 기업가들의 이해관계에 일치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세계적 유효 수요가 없었다. 노동자와 기업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노동자들이 잉여 가운데서 자신들의 몫을 증대시키려고 늘 애써왔으며 체제가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시기에는 흔히 그들이 계급투쟁으로 나아갈 만한 직접적인 동기가 더 커지고 그 기회도 더 많아졌다. 노동자들이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방도 가운데 하나는 그들 자신의 노동을 더욱 상품화하는 것이었다. 종종 그들은 실질 소득액이 낮은 가게 내 생산과정 부문들, 특히 각종 소상품 생산을 임금 노동으로 대체하려고 했다. 프롤레타리아와의 주요 배후 세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세계 노동자들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반프롤레타리아화한 가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착취가 더욱 완전하게 프롤레타리아화한 가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을, 그들의 지적 대변자임을 지칭하는 사람들보다 흔히 더 잘 알고 있었다. 반프롤레타리아화 가게 안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 침체 시기에 일부 자본 소유 생산자들은 한편으론 노동자들의 정치적 압력에 대응해서 또 한편으론 생산관계의 구조적인 변경이 경쟁 상당인 다른 자본 소유 생산자들에 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리라 믿으면서 일부 한정된 노동력의 프롤레타리아화를 촉진하고자 생산과 정치의 두 분야 어딘가에서 힘을 결집해왔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프롤레타리아화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안에서 이윤 수준의 감소를 가져온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도 왜 프롤레타리아화가 그나마 어느 정도 증대해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인 것이다. 역사적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과라 할 수 있는 기술적 변화의 과정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주요한 기술 혁신이란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이익이 아주 큰 희귀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으며, 희귀 생산품. 기술 혁신. 그 다음으로는 일련의 노동절약적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것들은 주기적 변동의 하강 국면에 대한 대응책이었으며 자본 축적 과정을 촉진하는 데 알맞도록 여러 발명을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여러 혁신이 실제 생산 조직에 자주 영향을 끼쳤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역사적으로 그것들은 많은 노동 과정들 공장 일관 작업을 집중화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 그러나 이제까지 실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자칫 과장되기 쉽다. 구체적인 생산 작업의 집중화 과정들에 대한 연구들은 흔히 집중화에 역행하는 분산화 과정들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30분.